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두 분,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학의 장성철 특임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네. 이 우여곡절이란 네 글자가 가장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했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날 통과될 게 뻔하죠. 거의 확실시되고. 네. 그렇죠? 안 봐도 비디오죠. 어쨌든 참 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여러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한 50% 60%는 갔네요. 네, 어떻게 그럼요.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어떤 차원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 여론상으로 보면은 그다지 지금 빠르게 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치 성향별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계속 나오는 요구는 지금 아니면 언제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그 이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민주당은 나쁘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 나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 통과의 빌미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줬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의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대화 타협 조정입니다. 예. 모든 안건과 법안 처리는 여야 대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이번에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다수의 폭력에 의해서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국가 100년 대계를 다시 한번 설계해야 될 형사소송법 체계가 지난 4월 15일 날 입법 발의가 된 이후에 대략 보름 정도 만에 처리가 됐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강도 높은 표현인데요. 그런 비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못하다,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럴까 하는 분석을 해보면 결국 정부가 출범하면은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이고 검찰이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예. 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비판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작년에 공수처를 만들었고 그것이 아직 시행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검찰은 대략 6,500명의 수사관과 2,000명 정도의 검사예요. 근데 경찰은 15만 명입니다. 경찰에게 있던 수사권을 그런 권력을 주게 되면 경찰 권력은 어떻게 견제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제야 법조계, 시민단체 모두 다 좀 천천히 하시라. 같이 공청회도 해보고 논의도 해보고 부작용이 뭔지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법안을 처리합시다라고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강행 처리한 것은 상당히 국민 여론을 무시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향자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은 결국엔 민주당 의원들과 문재인 대통령 등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아까 배종찬 소장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이번 정권 넘어가면 못하기 때문 이렇게 답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또는 이재명 고문 감사기다, 보하기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움직인다면 국민들이 놔둘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다음 총선에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처절하게 심판을 받겠죠. 근데 그건 사실은 너무 지나친 정치적 공세일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도 과도해지면은 그러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할까? 지금 이제 수사권과 이제 기소권이 분리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몇몇 보안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경찰이 과도하게 권력을 부렸다기보다는 검찰 권력이 비대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조급하게 서두르고 이런 부분들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취지 자체는 이 검찰 권력을 좀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 예. 그동안 너무 집중돼 있었던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 권력면 과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너무 세서 20, 30년 동안 추진했지만 못했다. 그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어요? 검사 그러면은 뭐 영감이라는 소리도 듣고 정말 권력이었잖아요. 그걸 좀 이제 조정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고 취지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좋다니까요. 그 목적 취지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름 만에 하냐고요. 민주주의가 그 갑작스럽게에 대해서 네. 민주당은 이 워낙 검찰 권력이 세기 때문에 네. 20, 30년 동안 논의했지만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런데 거죠. 이번 법안 가지고는 공청회 한 번 안 했잖아요. 음흠. 법안 자체만 가지고도 아무런 전문가들 간담회 안 했습니다. 토론회 없었습니다. 그냥 법제처장이 국회에 와서 법사위에 와서 다른 의견 냈더니 국회를 우습게 보냐라고 하면서 호통만 쳤지 기본적인 논의가 없었고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민주주의가 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제도 아니겠습니까? 많은 반대자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 반대자들을 설득해 나가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것을 보름 만에 해냈는지 그것은 또 하나의 입법 독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정권 재창출이 됐다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검찰 출신이고 과연 그러면 검찰 권력을 내려놓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집중되지 않겠나. 네, 보는 차원에서 서두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략 18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쪽 계열의 의원들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예산안 전혀 윤석열 당선인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연말에. 법안 아무것도 통과 안 돼요. 정부 조직법 통과 안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야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거예요. 이거는 그나저나 이제 이런 비판으로부터 그래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합의한 이게 이제 하나의 변곡점을 기록하긴 했었는데. 그렇죠. 중재안이에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향후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저번 주에 면담을 해줬고 의원총회장에 수행실장인 이용 의원을 보내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신임하고 계십니다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내에서는 당신 책임지고 사퇴해라. 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외부에서의 사퇴 여론은 있을 것 같아요. 언론과 지지자들과 또 각종 단체들에서 아니, 이 법안을 당신이 합의해 줬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명분 준 거 아니냐.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나올 거는 같은데 이게 선출된 지 얼마도 안 됐고요. 참 대통령 당선인의 시임도 받고 있고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참 어려운 선택이 눈앞에 놓여있을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까지 대변했던 윤핵 간의 역할은 상실했다고 봐야 되겠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보면은 중재안에 합의를 했다는 것을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 상의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상의했는데도 번복한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그동안 국민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고 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본인도 강원랜드 관련 의혹에서 엄청난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그 경험이 이번 중재안 나오는데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가 아쉬워서 그 법안의 중재안에 심지어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자기가 불러줬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내가 불러준 내용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의총에서는 왜 결의가 됐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비판받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동안 검찰 개혁 이야기하면서 정말 검찰 개혁의 안을 제대로 내놓은 건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중재안이라는 게 일종의 국민의힘 측 대안처럼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돼버린 그래서 거죠. 부패 경제는 남겨두고 그리고 선거는 나중에 이제 포함이 된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주목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한동훈 후보자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하고 통화해서 네,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바꿨다. 한동훈 후보자가 이건 말도 안 된다, 반대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니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아니고 정말 실세 중의 실세는 바로 한동훈 후보자다. 그래서 소통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결코 이런 논의가 되고 소통령 명칭이 붙는 것도 지금 아직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한동훈 이준석 요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이제 여당이라고 부를게요. 여당 여당 당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후보자 얘기도 듣고 그 이준석 대표가 밝히진 않았지만 윤석열 당선인과도 통화를 했고 그래서 원내대표랑도 상의를 해서 그 여권 권력의 핵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율하고 얘기를 나눈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사실 의총 당연한 거다. 통과 이전에 그런 걸 했었어야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의 판단 미스라고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도 처음에는 그냥 권성동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과 긴밀하게 조율돼서 통과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서로 믿었군요. 서로. 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기타 당무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권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입장을 좀 번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4개월 동안은 정말 검찰공화국이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어차피 뺏길 거. 네, 어차피 뺏길 거. 좋아, 우리 눈치 보지 말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할 사람 다 소화하고 뭐 다른 월성 뭐 아니면 산업부 블랙리스트 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견제받지 않고 다 소환 조사하고 기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4개월 동안은 검찰발 시끄러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그렇게 된다면은 국민 여론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검찰 반대로 또 검찰이 무리한다 소리를 듣게 그럼요. 되면 아니면은 잘못된 거를 진짜 진짜 뭐 독립적으로 견제받지 않고 제대로 잘 수사해서 밝히는구나라는 평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자꾸만 검찰로부터 뭔가를 뺏어간다라고 기준을 정하기 시작하면 근데 하염없이 검찰은 정당한데 나머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검찰 수사권을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잘못됐다고 봤는데 저는 적어도 중재안이 합의가 됐던 이유도 국민의힘에서도 어쨌거나 간에 검찰 권력이 조정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으로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럼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미스라고. 그 판단이. 근데 판단 미스라고 한 거 가지고 자꾸 당신들도 합의했잖아라고 공격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걸 떠나서 분명히 검찰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맞는 거예요. 말이죠. 예. 검찰총장 지금 사표 내놓은 상태고 뭐 고검장 뭐 등등 다 일단 사표를 낸 상태인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수리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임기 정부가 바뀌는 교칙이라서 저는 수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또 지금 사수리하고 새로 인사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윤석열 당선인의 몫으로 남겨놓고. 사실 그 사이가 수리되고 여부를 떠나서 강력한 검찰 수사권 축소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윤석열 당선이 당선된 후에 이제 1차 검찰 인사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뭐 법무장관이 된다는 전제로 놓고 보면 자기 선배들이 우르르 지금 검찰 수뇌부에 모여 있는데 이 차제에 사표 낸 김에 그냥 싹 물갈이 인사? 저는 갈까요? 물갈이는 한다고 봅니다. 물갈이를 해서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일단 문재인 정부의 검찰 조직과는 정반대의 조직을 구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이 조직 내의 경쟁력을 갖추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한동훈 후보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직으로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이 법안 통과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번 해보시면. 저는 그 장대원 비서실장이 국민투표합시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것은 우리에게 나쁘지 않아, 불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6월 1일 때까지 국민투표 문제를 계속 제기함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란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결국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질 끌 것 같아요. 논란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찰 수사권 저는 완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지금 통과되는 안을 보면 검찰 수사권 축소거든요. 조정. 축소. 네, 축소 또는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론이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부담을 안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민투표가 나온 이유도 다분히 그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타격이 될 수도 있겠다. 지방선거에서. 그렇다면 국민투표가 성사되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 여론을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략 180명을 가르치는데 이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논하라라는 제목으로 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가가지고 답안지를 다 봤는데 80%가 반대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논리가 간단해요. 첫 번째는 검찰들이 수사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수사권을 왜 뺏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절차적으로 이건 문제되어 있는 것 같다. 그냥 민주당이 밀어붙이기 하는 것은 이곳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지역이라는 것과 제가 또 반대하니까 학생들이 코드를 맞추려고 했다라는 부분도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국민적인 여론은 과반수 이상은 좀 부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은 그런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그 여론의 동향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이걸 통과시키는 어떤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정권 교체죠.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좀 불리하더라도 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 평가를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방선거는 그 외에 다른 요인도 많습니다. 지금 장선수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벌써 프레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은 극도로 반발하고 있죠. 심지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까지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시기 부분과 내용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여론의 공감인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경찰에 상당히 많았던 권력 일제강점기 때도 그리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전국에서 검찰이 정말 비대한 권력으로 재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한민국 성장 시기에서 독재 권력을 비호를 받으면서 그러면 너무 많았던 경찰 권력 그 뒤에 경찰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검찰 권력을 이제는 좀 균형을 이루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학생들이 반대를 할까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이런 부분입니다. 내용과 그리고 시간을 완급 조절을 못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책임이 있겠지만은 알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선거 과정에서 양당이 또 최대한 자기 논리를 국민들 앞에 설득하려고 노력하겠죠. 또 그 성과도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1시 35분 향해 가고 있네요. 잠깐 교통정보 알아보고 토론 이어갑니다. 김민희 씨. 네, 1시간 사이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는 모두 30km 구간인데요. 옥산에서 목천 사이 정체가 가장 심하고요. 더 가서도 안성분기점 부근과 안성휴게소에서 남사 일대, 다시 수원 부근과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고령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쭉 수월하다가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사이로 8km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금왕 꽃동네에서 대소분기점 사이를 시작으로 더 가서는 북진천에서 안진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내촌 부근과 남춘천에서 가평휴게소 부근, 이후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당진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사이 정체만 17km로 길어졌고요. 이후로도 매송 부근과 다시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게 청와대 이전 문제 또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 현 정권과 또 새로운 정권 사이에 미묘한 갈등 양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관련된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벽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문 대통령에게 기대한 것은 새 정부를 향한 날선 지적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조언과 협조임을 진정 모르시는 겁니까?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오히려 현 정부의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또 고위험군께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들을 적극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 주도로 강제적으로 또는 과태료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2년 동안 해오셨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공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뒤에 얘기 나왔던 그 실외 마스크, 이게 내일부터는 실외에서는 물론 뭐 몇 가지 조건이 있긴 하지만 네네. 좀 한적한 곳에서는 안 써도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에서는 벗어도 되고요. 야구장에서는 착용을 해야 됩니다. 해수욕장도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m 이내는 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해수욕장은. 네. 이런 조치에 인수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멘트를 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건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역을 생각하면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도 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역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알레르기 국립연구소 소장은 이제 거의 종식돼 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우리가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꺾임새가 있고 확진자 숫자가 점점 이제 방역이 완화되는 사회적 거리도 해제됐기 때문에 마스크도 실외에서 위험하지 않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스크 벗을 수 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환영하죠. 예. 당연히. 그래서 뭐가 지금 문제냐면 이것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른 반대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벗는 거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수위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사소통이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장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과민 반응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권력을 갖고 있고 나라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쪽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거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그냥 정치적인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마스크를 벗게 해줬어요. 라는 그런 인상을 주게 한 거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설령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근데 우리가 열흘만 좀 미뤄줬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딱 취임하고 나서 마스크 벗게 해준 거 그런 걸 이제 국민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다.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윤석열 정부의 공이 될 것을 왜 문재인 정부에서 왜 뺏어가 이제 가로챘느냐라는 거겠죠. 근데 과민 반응 보인 것 같고 저는 민주당도 이거는 우리는 이제 물러갈 정권이니까 새로운 정권에서 이 부분 좀 정리하세요. 결정하세요라고 밀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상 더 좋은 정권 이양 그리고 원활한 정권 이양 강조하셨는데 하나도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요. 아무튼 전 뭐 마스크 요 얘기는 그냥
그냥 넘어가도 될 걸 이런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방금 이제 표현하신 그 권력 이양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동안 이 청와대 이전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가 그냥 쟁점에서 좀 사라져 있는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죠. 네네. 요 대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뒤끝장렬이다라고 뒤끝장렬? 말씀드려요. 네, 감정이 들어가 있죠. 글쎄, 근데 이게 아마 국민청원의 마지막 그 답변자로 답변하면서. 나서면서 했던 이야기니까 저는 할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통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서운하겠죠. 서운하게 들리겠죠. 아니 좀 덕담하시지 왜 그러냐. 그런데 뭐 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해야 될 말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뭐 안 한다면은 안 하는 대로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테고 하면 또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러니까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라서 성실하고 또 솔직한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당선인도 현 정부에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부분을 협조 얻을 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초반에 좀 갈등이 있다가 결국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하면서 협조를 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과도 더 잘 소통했더라면 하는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조언이에요. 저는 저주라고 보여집니다. 조언이라면은요. 아 정말 제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려고 했는데 못 열었다. 미안했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근데 새로운 당선인이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예비비도 이렇게 배정해 주면서 도와드렸다. 향후에 이전이 정말 부작용 없이 갈등과 혼란 없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라고 하는 게 맞지. 마땅치 않다. 나는 반대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건 조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반대했어.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이제 이 부분을 참고로 듣는다면은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뭐 작정 발언을 했다, 작심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뭐 밑도 끝도 없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신구 세력 대결이고 갈등이 되는 것이고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말이라도 하면은 덕담 아니고 칭송 아닌 이상은 다 이제는 적대시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이제 정권 이양을 했을 때 물러나는 대통령이 이제 미래 대통령에게 좀 안 좋은 소리 한 거는 트럼프 이후에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는데 아니 어디 자료를 보니까 아니냐.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전 미국 대통령 그 정권 교체 시기에 아주 나쁘게 한 경우도 많았대요. 많이 있어요. 화장실 구조를 싹 바꾼 대통령도 있대요. 이 새로 들어오실 대통령의 이 신체에 잘 안 맞게 뭐 이상한 일까지 있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좀 씁쓸합니다. 진짜 좋은 덕담만 좀 해주시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 이제 이른바 검찰 수사권 뭐 조정 그 부분에 대해서 민심과 동떨어지게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민주당이 이게 이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청와대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민심과 좀 동떨어지게 너무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좀 등에 업고 센 발언을 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전에도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결정이 돼가지고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 얘기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 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뭐 작정 발언, 작심 발언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크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면 어쩔 도리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좀 더 소통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부분 같아요.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이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마치 사람을 쫓아내듯이 10일 날 낮 12시에 꼭 그렇게 개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꼭 그래야만 국민들이 좋아하고 환영할지. 왜냐하면 6월 10일 개방했다고 해서 이것을 뭐 야단칠 국민이 있을까. 또 하나는 알겠어요.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만찬은 시임식 만찬은 한 호텔에 영빈관에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오는 것은 청와대 영빈관을 또 사용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국립중앙박물관. 예. 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그럼 뉴스를 잘못 확인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급 조절이나 뭐 소통을 하고 조금 떠나는 정권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러나는 대통령께서는 보통 그 임기 바로 전날 많이 이렇게 떠나셨어요. 이렇게 대통령은 떠나죠. 네. 그런데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혹시 짧고 이 부분을 놓칠 수도 있어서 그러는데 네. 대통령 임기가 끝나요. 네. 그래도 이른바 청와대 비서실에 직제상 편제되어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럼요. 그 어공이 됐건 늘공이 됐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뭐 이 청와대 경내는 개방하되 건물 안에는 그냥 직원들이 있든 간에 아니면 국방부 청사로 그 이전에 빨리 가든 간에 네. 어쨌든 그분들은 출퇴근을 해야 돼요. 그런 혼란이죠. 새 정부가 와서 인사 발령을 다 낼 때까지는 현직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점들을 의식해서 문재인 그 말씀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한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딱 5월 10일 날 저녁 뉴스부터 네. 5월 11일, 12일 이제 며칠 또 뉴스들이 장식하게 될 게 뭐 벌써 청와대 경내 개방에 뭐 신청해서 뭐 한 몇 분 만에 동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스케치 그림이 쫙 나오겠죠 뉴스에. 동시에 이제 최초로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어떤 그 모습이 또 동시에 이제 다 나오겠죠. 예. 또 이제 한 열흘만 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데 뭐 지금까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하고 하는 또 모습이 이렇게 나오겠죠. 동시에 이런 모습들이 막 나오면 국민 여론은 어떻게 바뀔까요? 아니 뭐 저는 환영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뭐 청와대가 개방되면 청와대 구경 가서 방문해서 좋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방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국립중앙박물관 사용하면 그날은 일반 국민들은 거의 사용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보면. 네. 그러면 그런 불편함은 없냐 이거죠. 뭐 연쇄적으로 다 있죠. 그럼요. 왜냐하면 출퇴근하면 또 출퇴근하는 예, 대로 겪는 대통령의 출퇴근에 따라서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국면 완화되면서 차량 숫자가 굉장히 지금 서울에 맞아요. 많아졌거든요. 그런 불편함도 호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국민들께서 좀 많이 불편하신 부분들이 새롭게 생겨날 수는 있지만 청와대 개방이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또 일에 좋은 대해서는 양쪽이 다 있죠. 네, 또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집권 초반부까지도 계속 이어질 쟁점 중에 하나로 또 문 대통령이 불씨를 지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시간 뭐 별로 없습니다만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그 전날 부처님 오신 날을 가지고 사면을 하느냐 마느냐. 네. 지금 거론되는 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또 김경수 전 지사, 심지어 이제 정경심 교수까지가 보통 거론이 되던데 네. 두 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한다면 어디까지일까요? 할 것 같고요. 정경심 교수 빼고 이명박, 이재용, 김경수 지사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전 예상해 봅니다. 왜요?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부정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꺼낸 인사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이 여론이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좀 대통령께서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노 세력의 구심점을 이제는 좀 김경수 지사로 해야 되겠다. 본인 손으로 좀 사면을 해주겠다라는 생각 같아서 뭐 세 분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배 소장. 저도 사면은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포함될 것 같아요. 저는 이재용은 예외로 하는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은 왜냐하면 다른 지금 재판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 관련해서 지금 선고가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사면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석방 그러니까 그러면 사면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따라서 또 구속 수감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선고 받으면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본인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할 것이다. 예. 그렇다면 MB는 통합 차원에서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건은 사실은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본인의 선거운동 과정이니까. 스스로 결자 해지를 한다는 차원이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워낙 큰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론에서는 상당히 또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경심 교수까지 포함을 할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사면을 한다는 데 일치하지만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입장을 보였어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너무 짧아요. 4년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1년 조금 넘었죠. 형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갚으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죠. 그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요. 역대 대통령도 사적으로 한 경우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여기 모여서 점수 매겨봅시다. 네. 이재용 빠졌느냐 정경심 빠졌느냐를 가지고.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들으셨어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강호달님의 외로운 사람들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